안녕하세요. 조영호 선생님입니다. 자, 시각 디자인 산업기사 우리 전 시간에 근대 디자인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현대 디자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를 나누는 시점은 이제 2차 세계대전이라고 했었어요. 자, 우리 인류가 근대를 기점으로 해서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획기적인 그런 진짜 어떤 뭐 정치, 사회, 문화, 경제 모든 분야에서 아주 획기적인 변화를 겪죠. 그리고 또 세계대전, 그 전까지 이렇게 그 범국가적으로 이런 큰 전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인류는.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우리 인류는 많은 것들을 또 배우게 되고 결국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떤 누구도 이렇게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특히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EU 해가지고 유럽 연합이 한 나라가 되기도 하고요. 그로 인해서 우리 아시아는 이제 일본을 되게 미워하게 되고요. 뭐 등등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게 되고 또 미국이라는 이제 신생 그 강력 국가가 이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여하튼 참 전 역사를 참 재밌어합니다. 세계사도 재밌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역사도 상당히 좋아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역사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미시적인 강의가 아니고요. 좀 거시적으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하튼 현대는 2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현대 디자인이 시작되는데요. 자, 어쨌든 현대 디자인이 2차 세계대전이니까 어떤 전쟁에 영향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이 물론 상당히 많은 부정적인 것도 많았지만 긍정적인 부분은 이 전쟁은 뭐예요? 목숨 걸고 하다 보니까 뭔가를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속도가 상당히 빨라집니다. 똥줄 타는 거죠. 시험도 길게 준비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요? 얼마 안 남겨놓고 준비하는 게 훨씬 더 집중력이 있듯이 이때 많은 기술과 많은 것들이 이제 발달하게 되는데요. 예, 그것이 이제 현대 디자인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 우리가 근대화 때는 이제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이제 어떤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줬다면 이 모더니즘도 많은 오류를 갖고 있더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을 다 논리적으로 객관화시킬 수 없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아주 사실 많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논리라는 게 어떤 힘 있는 사람,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 내가 힘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냥 논리가 되어버리는 그런 폐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포스트 반대하는 것이죠.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뭐냐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 인간들은 다양하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그 인간성의 다양함을 인정하자. 우리 인간의 어떠한 그러한 다양한 그 인간성을 회복하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고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모든 걸 수용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다양한 문제들과 다양한 것들을.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이제 현대 디자인의 어떠한 그 정신이나 이런 데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에는 미래파에 대한 미래주의 얘기가 나왔었죠. 그죠? 선생님이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엇부터 보느냐 그러면 다다이즘부터 보는 거예요. 다다이즘을 이제 현대 디자인의 시점으로 보는 거죠. 자, 다다이즘은 이제 1차 세계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2차 세계대전을 거쳐서 계속해서 전쟁에 사람들이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어때요? 힘들겠죠? 전쟁을 경험했어요. 세계대전이 뭐예요? 우리나라도 식민지 시절이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든 나라 사람들이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전쟁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어때요? 좀 많이 우울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다다이즘 뭐냐면 다다라는 것은 이제 잡지인데 뭐 지금이야 다양한 매체가 발달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정보를 많이 전달했지만 이 당시에는 이제 잡지가 상당히 어때요? 그 정보 전달을 하는 매체로 많이 사용하고 유행을 선도하고 하는 그러한 매체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다다이즘이라든가 기본적으로 초현실주의, 그 다음에 추상주의, 자 이런 것들은 다 추상주의라기보다는 추상표현주의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 추상주의는 이제 과거 근대 디자인은 있었지만 이제 추상 표현주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요 특징이 뭐냐 그러면 우리들의 이성을 배제했다. 이성 배제라는 건 뭐예요? 우리의 논리와 이성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뭐 초현실주의는 현실을 초월한 세상을 그려내는 거죠. 그리고 추상 표현주의라는 것은 추상적인 거예요. 이거 얘기했었죠? 뭐 점, 선, 면, 입체와 같은 단순한 그러한 모양을 가지고 형태를 만들어요.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추상 표현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성을 배제하는 것이죠. 사람이 너무 힘들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정신을 놔버리지 않습니까? 예, 정신을 놔도 여자와 남자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 어릴 때 남자분인데 뭐 그분이 되게 똑똑했다라고 막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좀 약간 정신이 이상해지시면서 어떻게 하냐면 막 되게 아는 척합니다. 자, 봐봐, 누트 얼마나 뭐 이러면서 막 수학 문제를 막 풀어내요. 미치셨는데 되게 똑똑해요, 저보다. 그리고 그렇죠, 이 남자들은 그래요. 근데 여자분은 꽃을 달고 이쁘게 하잖아요. 아, 이러고 그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추구하는 게 좀 다른 거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여하튼 요 세 가지는 이 전쟁의 어떠한 그런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성을 배제했던 그러한 그런 디자인 경향이었다. 그렇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뭐 디자인이다라기보다는 미술의 하나의 경향이었고 그것을 디자인에 적용해서 사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다라는 것은 이제 잡지로부터 시작됐고요. 각각 자 그래서 어떠한 소통의 수단으로서 유머, 변형, 충격 등 이러한 것들을 무계획적으로 사용하는 예술 운동이었다. 이성을 배제한 대표적인 사람은 마르쉐 디샹, 그루츠 슈비스터 이런 사람들. 특히 마르쉐 디샹의 남자 소변기 해가지고 소변기가 벽에 이렇게 달려 있는데 그것을 옹달샘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었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본적인 어떠한 그런 이성으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그걸 보면서 PC 한번 웃어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당시 사용하던 색들을 보게 되면 약간 어둡고 칙칙하고 극단적인 원색들을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어떤 시대의 어떤 사람들의 의식을 좀 많이 반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초용실주의는 말 그대로 현실을 초월한 무의식의 세계, 이성을 배제한 시대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추상표현주의라는 것은 추상주의 운동이죠. 이것도 기본적인 이런 것들인데 뭐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막 벽에다가 붓 같은 거 확 뿌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쫙 뿌려주면 이제 그게 예술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분들,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요 세 가지는 이제 전쟁 당시였기 때문에 이성을 배제한 그런 특징을 갖는다. 이러고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서 1960년대에 이제 팝아트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 팝아트가 있고 그다음 뭐예요? 오바트 이런 것들이요. 그다음에 미니멀 아트 이런 것들인데 다 이거 이유가 있어요. 전쟁이 끝나고 나면 계속해서 그걸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인간은 항상 뭔가에 만족하고 그것을 계속 누리고 살려고 하지 않아요. 어떠한 것에 적응이 되면 이제 그게 따분해지죠. 그래서 새로운 뭔가를 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팝아트는요, 기존과 달리 어떻습니까? 상당히 상업화가 그러니까 대중화 이런 것들의 특징을 가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누리는 거죠. 예, 그래서 대표적인 작가가 누굽니까? 앤디 오홀이라는 사람이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코카콜라의 마크라들을 만들었거나 마릴린 monroe 등의 사진을 작품으로 활용한 그러한, 그래서 그것들이 제품이나 이런 상업화라는 게 뭐예요? 예술 작품을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인데, 그게 뭐예요? 바로 디자인의 개념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팝아트 이러한 것들이 이제 대중화되고 상업화가 되다 보니까 어떤 예술에 있어서 이거는 야 너무 상업화되면 안 되겠다 해서 나온 게 바로 오버트예요. 그래서 오버트 하면은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 시각적 착시를 이용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오버트 작품들을 보게 되면 상당하게 재밌고 이런 착시 이런 것들. 그래서 왜 나온 거냐 그러면 이런 팝아트의 이 상업화와 어떤 순수 예술의 어떠한 그런 것들을 떠난 그거에 대해서 반대돼서 나온 거고요. 작가는 바자렐리, 알베르스, 푼주 등이 있다. 자,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디자인이 나는 발전을 해 나가다 보니까 미니멀 아트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극단적인 축소예요. 축소. 심플화 시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제는 이 시대보다 사람들에게 이제 어때요? 이제 많은 정보, 그리고 많은 이제 자료들이 사람들이 알게 되고 또 살아가는 게 너무 팍팍하고 힘들게 되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복잡한 건 싫잖아요. 힘드니까. 그죠? 미니멀 아트는 바로 미니멀리즘은 이러한 축소화. 왜? 그렇게 해도 되니까. 그만큼 많이 정보가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매체도 발달하고 시대적으로 그러한 그런 시대를 맞이하면서 미니멀리즘이 어떻게 해요? 디자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 디자인사도 뭐 가끔 한 문제가 나오는데, 여하튼 다다이즘, 초예술주의, 추상표현주의, 팝아트, 오버아트, 미니멀 아트, 요걸 기본적으로 현대 디자인의 흐름으로 본다. 물론 이거 외에도 다양한 디자인의 그 역사들이 있는데
일단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자인 하면,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근대 디자인과 현대 디자인의 이야기를 좀 해봤어요. 자, 어쨌든 디자인이 처음에는 이렇게, 예술을 하는 그런 예술가, 공예가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지금은 이제 미술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특히, 디자인이 보면 유럽에서의 디자인과,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미국에서의 디자인,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는 대표적으로 일본의 디자인,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디자인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유럽에서 사실은 디자인이 시작되었고, 저 대표적인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 있습니까? 뭐 스위스라든가, 그죠? 그 다음에 이탈리아, 그 다음에 그 유럽 북쪽에 있는 스칸디나비아 제국, 스칸디나비아 제국,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요 세 개가 있죠. 스웨덴, 그 다음에 노르웨이, 그 다음에 덴마크, 핀란드 이렇게 있는데 덴마크를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데 여튼 이런 나라들. 그래서 스칸다비니아는 이제 보통 세 나라인데, 자 스웨덴, 그 다음에 노르웨이, 핀란드.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 요 세 나라야. 뭐 유럽에서 가장 대표적인 나라죠. 그죠? 예. 근데 여기를 보게 되면, 디자인에 대한 관심을 가졌던 나라들을 보게 되면 지금 보면 나름대로의 명품이라든가 또는 잘 먹고 잘 살죠. 그죠? 선진국이죠. 특히 여기 보면 참 잘 돼 있는 나라가 벨기에라든가 핀란드라든가 독일 이런 나라들은 유럽에서도 아주 어떤 복지 정책이나 어떤 정치적인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안으로서 상당히 어때요? 선진국이죠, 선진국도. 그래서 디자인을 잘하면 이러한 선진국이 될 수밖에 없다. 자, 특히 이 스칸디나비아 제국에 관련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이 지역은 특히 그 자연주의적 경향이 많아요. 환경이다 보니까 이 자연 친화적 디자인과 그 다음에 과거에 자기들이 해왔던 어떤 전통 이런 것들을 잘 조화를 해서 나름대로 자기들에 맞는 자기들의 디자인을 개발하고 만들어내죠. 그래서 덴마크는 데니시 모던이라고 해서 자기들만의 어떤 디자인을 완성하고 만들어냈다. 사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시험 문제는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 않고요. 특히 스칸디나비아를 물어보는 시험 문제 많이 출제되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영국, 프랑스, 독일은 뭐 그렇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고요. 큰 특징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미국은 유럽의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좋은 인력들이 다 어디로 과학자부터 예술가, 디자이너들이 다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미국이란 나라는 아메리칸 스타일이라고 해서 자기들만의 어떤 나름대로 스타일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대로 유럽의 어떤 디자인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미국은 또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본토에서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물론 하와이에 공격을 받지만 사실은 본토 자체는 안전했었죠. 그래서 갖고 있는 어떤 자본력, 공업력과 그 전문 인력들이 함께 하면서 아메리칸 스타일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유럽에 있었던 것들을 이용해서 기계에 의한 대량 생산, 그 다음 규격과 표준화 이런 개념이 도입되면서 상당히 많은 제품들이 만들어지죠. 물론 개선은 됐지만 여전히 조잡하고 좀 기계에 의한 생산이 어때요? 좀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발달했지만 그래도 좀 조잡했어요. 그래서 요때 이제 기계에 의해서 대량 생산이 막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사요.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공장을 막 짓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졌는데 인원도 생각 안 하고 막 짓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재고가 남겠죠. 왜요? 경쟁도 심해지고 시장은 적으니까. 그래서 자기네 회사가 손해를 보니까 노동자를 자르고, 노동자를 자르니까 또 잠재적 소비자인데 또 제품이 또 안 팔리고, 그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공황, 멘붕이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회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죠? 노동자들 다 자르는 거죠. 그죠? 여전히 우리는 1900 초창기 시대의 어떠한 연대 초창기 미국의 어떤 공황이 오던 그 시절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여하튼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특징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루이스 설리반
시카고 파라고 하는 파의 루이스 설리반, 형태는 기능에 따른다라는 대표적인 기능주의. 그러니까 형태도 이제 어떻게 기능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어떤 형태미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지만 이제 기능적인 것까지 생각해야 된다. 그 다음에 1914년 헨리 포드가 만들어낸 그 포드 자동차 방식, 컨베이어 시스템이죠, 그죠? 뭐 우리가 분업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경제 대공황 얘기했죠. 예, 그래서 이 경제 대공황을 어떻게 해요? 개선하는 방법이 뭐냐 해가지고 경영에 관련한 연구하는 경영학자들도 많이 이제 대학에서 많이 형성되고 또 그런 것들을 디자이너들이 또 좋은 제품 만들고 해서 하는 그러한 시대를 이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몬드 로이라든가 노먼 벨 게데스 같은 그런 디자이너들이 역할을 했다. 특히 유선형, 이제 그 전까지는 직각적인 개념이었는데 유선형이라는 그 디자인들을 먼저 한 사람이 노먼 벨 게데스다. 그리고 고층 빌딩이라든가 이런 개념도 그 시카고 파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하면서 미국에 의해서 좀 디자인이 많이 발달하게 되고 또 미국의 영향을 받은 일본은 자기들의 어떤 그 현실에 맞는 미국의 디자인을 가져와서 모방 중심의 디자인을 통해서 자기들만의 디자인을 또 만들어내게 됩니다. 특히 피스 담배값, 레이몬드 로이가 그 피스 담배값을 디자인하고 나서 사람들이 그 전에 보지 못했던 어떤 그 디자인을 보고 와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자각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도 되고요. 유럽과 미국의 디자인을 적극 활용하는 그런 식의 일본의 디자인, 특히 이 일본의 특성을 알아야 됩니다. 완벽주의, 그 다음에 극소주의.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랑 일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답답해 죽으려고 합니다. 완벽주의고 극소주의. 최대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나라가 지진도 많고 자원도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우리 한국의 디자인은 이제 우리는 근대화도 가보경장이 있었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았던 식민지 시절을 겪었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이제 문제가 돼서 지금도 이제 우리가 이 디자인이 여전히 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게 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생산과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생산, 그 다음에 어떤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서 디자인을 적극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실제적으로 디자인이 도입된 것은 1946년 서울대학교에서 미술부가 설치되고 1952년 홍익대학교에서 제1도안과, 그래서 지금도 보면 서울대와 홍익대학교 출신들이 디자인 영역에서 아주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기간을 나눌 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렇게 나누긴 하는데요. 이 나누는 순서는 사람들마다 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여하튼 우리나라는 생산과 또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적극 적용해 왔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디자인이 여전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생산이라든가 이러한 단순 그러한 부분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는 정책이나 또는 기획 개념에서의 디자인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자인의 역사와 각 나라의 디자인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구체적인 건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시험 문제 그렇게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각각 유럽의, 미국의, 일본의, 한국의 큰 특징만 그 디자인의 특징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우리는 이제 일본, 미국, 유럽의 것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거로 만들어서 쓰기도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좋은 시각 디자이너 또는 좋은 디자이너가 되셔서 우리나라만의 디자인을 또 만들어내고 또 그것들을 좀 지식 체계화시키고 이런 게 필요하겠죠. 저도 그런 역할을 할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디자인의 역사, 현대, 근대, 그 다음에 각 나라의 디자인 특징에 대해서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보통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요. 일단은 이해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은 이제 선생님 책에 있는 것 정도는 좀 암기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교재를 쓰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했던 부분 정도는 좀 암기를 해두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형태에 대한, 그러니까 그 형태에 관련한 기본 지식들, 지식 체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